안녕하십니까. 해월TV 정상호입니다. 오늘은 료마가 간다 6권입니다. 지난 5권에서 급진 존왕 양이파인 조슈가 교토에서 쫓겨났죠. 같은 존왕 양이지만 온건파인 사스마한과 교토 수호직인 아이즈한이 비밀동맹을 맺고 덴노의 조칙을 받아 급습한 것이었죠. 이제 조슈는 파란색 친바쿠 세력에 둘러싸인 사면초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조슈가 반발해서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에이 알려좀 주쇼. 역사 알려좀 주쇼. 해월. 일본이 근대화를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 일본의 정세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토에 덴노가 있죠. 실질적 통치자인 바쿠우는 에도, 지금의 도쿄조에 있습니다. 지방에는 300여 한이 있었는데 정세의 주동적인 역할을 한 한은 에치젠, 지금의 후쿠이 현이죠. 조슈, 야마구치 현입니다. 토사, 고치죠. 사스마, 가고시마죠. 이들 넷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베에 료마의 해군 학교가 있었죠. 이 중 에치젠은 바쿠우에 의해서 교토 수호직으로 임명되었고 사스마와 토사는 다이묘가 보수적이어서 친바쿠우였죠. 결국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친바쿠우와 주황색 반바쿠우, 그리고 제3의 길을 걷는 료마의 해군학교, 이 세 갈래의 흐름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궁지에 몰린 조슈는 좌절감에 빠져 초조해합니다. 요시다 쇼인의 애지자 중에 다카스키 신사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분을 가리지 않고 지원자를 뽑아 기헤이타이, 기병대죠 라는 부대를 조직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부득이한 경우 주군을 모시고 조선으로 망명하겠다고 말할 정도였으니 막다른 심정이었던가 봅니다. 여기서 주군이라 함은 물론 조슈의 다이묘죠. 당시 일본 사람들은 국가를 한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했고 료마나 가스가 말하는 전체 일본이란 개념은 거의 없었습니다. 쥐도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고양이를 문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슈가 그랬죠. 1864년 7월 8일 조슈의 지사 22명이 교토의 이케다의 여관 2층에 모입니다. 황궁을 기습해서 점거하려는 것이었죠. 그러나 사전에 이를 알아챈 바쿠우가 신생구미를 투입합니다. 이 신생구미는 반바쿠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조직한 무사들의 집단이죠. 결국 결사대는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몰살당합니다. 여기서 죽은 대원 중에 료마의 친구로 해군학교에 있었던 기타조의 가스마라는 무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 사건 전에 고향에 있는 노모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 중에 10월경에는 조선에 건너갈 생각입니다. 다녀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은이는 가스와 료마의 조선, 청나라, 일본의 삼국동맹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당시 조선은 고종주기 원년이거든요. 글쎄요. 만약 그가 계획대로 조선을 보고 갔다면 료마에게 어떻게 보고했을까요? 이케다야 사건이 개별적인 조슈 무사들의 행동이었다면 이번에는 조슈 군대가 황궁을 습격합니다. 장기에서는 국만 차지하면 이기잖아요. 이런 것처럼 덴노를 차지해서 명분을 확보하고 바쿠에 대항하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조슈군이 황궁의 하마구리 문까지 진입해서 우세했죠. 그러나 결국 사스마 아이즈한 바쿠군에게 괴멸당합니다. 이 사건은 일본 역사에서 하마구리 문의 변이라 불리는데 교토의 가옥 2만 7천여 채가 불타는 큰 피해가 발생하고 료마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바쿠가 가스 가이슈를 소환하고 200명의 학생이 있는 해군학교를 해산시킨 거죠. 해군학교는 가스의 사립학교였지만 바쿠에서 3,000량을 보조했었거든요. 그런데 학생 중 많은 수가 조슈 변란에 가담하니까 해체시켜버린 거죠. 또 료마도 바쿠의 요주인물이 되어서 생명을 위협받게 됩니다. 그러나 위축될 료마가 아니죠. 어느 날 가스가 료마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료마가 사설함대를 창설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생각하는 사설함대는 기본적으로 회사와 군대 두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통상을 해서 돈을 벌고 유사시에는 전쟁을 수행하는 거죠. 활동에 필요한 돈과 군함은 주식을 발행해서 각 한에서 조달합니다. 로마가 염두에 둔 대주주는 외국 정세에 밝고 재력이 있는 사스마였습니다. 회사원은 론인들을 모집하고 명의는 가스의 조언을 받아 사스마로 합니다. 바쿠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였죠. 이런 로마의 말을 듣다 보면 영국이나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생각납니다. 그 모델을 일본 현실에 맞게 적용한 것이죠. 료마는 자신의 꿈을 실행하기 위해 사스마의 실력자 사이고 다카모리를 만납니다. 사이고의 절친이었던 가스가 둘을 만나게 한 것이죠. 이 사이고는 우리나라의 정한론으로 알려진 인물이죠. 료마 키가 176cm였다고 하는데 사이고는 그보다 더 크고 100kg가 넘는 거구였다고 합니다. 지연이는 사이고를 지성을 다하고 욕심을 버리려는 사람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만남은 메이지 유신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서로를 평하는 대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먼저 료마가 가스에게 사이고를 평하는 말입니다. 막막하여 판단할 길이 없다. 마치 큰 종을 대하는 것과 같다. 살짝 두드리면 작은 소리가 나고 세게 두드리면 큰 소리가 난다. 그 말을 듣고 가스가 자기 일기장에다 씁니다. 평하는 사람이나 평가받는 사람이나 모두 놀라울 따름이다. 그렇다면 사이고가 료마를 평하는 말도 들어봐야죠. 훗날의 얘기입니다마는 그처럼 도량이 큰 사람을 보지 못했다. 측량불가다. 그런데 둘의 만남에서 중요한 것은 인물평이 아닙니다. 핵심은 따로 있었죠. 두 번째 만남에서 료마가 사이고에게 자신이 사설함대 계획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징어가 대포로 변하는 이야기를 아냐고 묻습니다. 배만 있으면 스시마의 오징어를 상하이로 가져가면 10배를 받을 수 있다. 오징어뿐만이 아니고 송이버섯, 마른 새우 등등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윤으로 대포와 군함, 기계를 사면 사스마가 큰 부와 힘을 거머쥘 수 있다는 얘기였죠. 이 료마에게는 수백 가지 공리 공론보다 오징어 값이 중요했고 이것이 료마의 존왕 양이론이었던 것이죠. 또 료마는 바쿠를 비판합니다. 당시 바쿠는 여러 한이 쇄국 정책을 고수하도록 했는데 정작 자신들은 항구를 잇따라 개방하면서 무역을 독점하려 했거든요. 료마가 이 점을 비판한 거죠. 바쿠가 무역 독점을 해서 많은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무기를 서양식으로 바꾸면 강력한 무력 정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근왕양이고 뭐고 다 허사가 된다는 것이었죠. 사실 이 부분은 일본 메이지 유신의 근본적인 동기이기도 하죠. 료마가 그것을 날카롭게 짚어낸 겁니다. 아무튼 사이고는 료마의 말에 깊이 동감합니다. 원래 사스마는 일본 열도에서 맨 남쪽에 있고 오키나와를 관리하면서 오랫동안 밀무역을 해왔기 때문에 금방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특히 사스마 한의 전 다이묘 나리아키라는 다이묘가 있었는데 병으로 급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기 전까지 다이묘를 하면서 가고시마 해변에 서양식 공장을 세워서 총포 화약과 유리를 생산했고 또 자기 거실에 중국 지도로 병풍을 만들어 놓고 중국은 곧 망한다. 그들이 망하기 전에 동남아와 만주, 북중국을 공략해서 중국을 남북에서 포위해 외세를 몰아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이 멸망한다. 이렇게 말해왔기 때문에 료마의 말이 낯설지 않았던 것이죠. 일개 지방 영주였는데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우리로서는 대동아 공영권의 논리와 비슷한 것 같아서 섬뜩합니다마는 솔직히 수백 년 동안 중국만 쳐다보던 조선이 애틋하게 떠오르는 것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일본 역사를 통해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해열TV 정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